청산가치 계산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의 기초 마지막 시간이에요. 청산가치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내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변제금 계산하는 방법에서 변제 총액이라는 게 청산가치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하라면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청산가치라는 게 내가 지금 당장 파산을 했을 때 채권자들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내가 가진 재산 그거 이상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장기간 동안에 나눠서 이 빚을 갚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가치 이하로 갚겠다? 그러면 채권자가 이걸 뭐하러 동의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만큼은 절대 양보를 안 합니다. 양보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청산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계산하는 방법이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제가 이 영상을 여러 번 지금 회로 찍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쉽게 설명해 드려야 돼요. 회생의 기초인데. 근데 이 청산가치에 특별한 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궁금한 청산가치들에 대해서는 유튜브 댓글이라든가 카페 아니면 직접 전화하시면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전세 사기 됐는데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뭐 갖고 있는데 이거 얼마인지도 모르겠다, 뭐 팔아도 10원도 안 나온다, 그 다음에 마누라 재산, 남편 재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아니면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쟤는 뭐 주지도 않는다, 뭐 이런 갖가지 이 청산가치들의 계산법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법원을 설득해야 되는 임무들을 변호사들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청산가치를 잘못 계산하면 회생이 되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반대로 회생이 안 되는데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청산가치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어찌 보면 개인회생을 처음 시작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상담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합니다. 어쨌든 청산가치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집, 땅, 차, 예금, 적금, 보험, 청약통장, 임대차 보증금, 내가 가진 채권, 주식 코인, 이런 모든 것들이 청산가치에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집은 시세로 보여요. KB 부동산 시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세들이 좀 있는데 시골에 있는 뭐 집이라든가 이런 건 시세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한을 먼저 합니다. 공시지가의 뭐 130%, 150%, 200% 반영해라, 이렇게. 땅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일단은 평가를 하고, 땅이라는 건 정말 다르잖아요, 가치가. 그래서 일단 시세 비교하고 안 되면 공시지가 이렇게 하고, 차 같은 경우도 SK 엔카나 키로수나 차 상태에 대비해서 얼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주장을 하고, 집, 땅, 차 이렇게 등기되는 것들은 담보채무만큼은 일단 청산가치에서 빼줘요. 왜냐? 담보채권자들 먼저 가져갈 거니까 이걸 팔아봐야 이거밖에 안 남는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7억의 담보가 잡혀 있어요. 담보채무가. 그럼 3억은 청산가치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생 절차를 통해서 3억 이상은 무조건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금, 적금, 요거는 이제 잔고증명서 이런 것들로 남아있는 실제 예금, 적금 들어있는 돈, 요게 청산가치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보험, 환급금이 쌓여있는 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소멸되는 보험들이 있어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환급금이 안 쌓여 있겠죠. 그런 건 빵인 거고, 종신보험이나 뭐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들은 환급금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저축성 보험은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제가 20살 때 저희 엄마가 저 몰래 한 달에 30만 원짜리 보험을 들었어요. 그게 이미 2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지환급금을 보니까 1억이 넘더라고요.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 청산가치 할 때 보험 해지환급금 빼먹으면 나중에 이 회생이 기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청약통장 같은 경우는 청약 담보대출을 하셨으면 빚을 안 갚으면 날라간다. 청약통장을 웬만하면 지키세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키시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는 영상도 찍어놨고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증금도 대표적인 큰 재산이에요.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건데, 임대차 보증금은 지역별로 면제재산 처리해주는 금액들이 좀 다릅니다. 매년 바뀌어요, 금액이. 그거는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계산해 드릴게요. 채권 같은 경우 좀 애매한데, 내가 누가 돈을 빌려줬어. 근데 못 받고 있어. 그런 거, 아니면 내가 사업상 누구한테 물건을 납부했는데 못 받았어. 그런 채권들도 못 받은 사유가 특별히 있다면 청산가치에서 빠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못 받은 사유가 없다, 그냥 내가 추심을 안 한 거다 라고 하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는 경우들도 꽤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엄마한테 돈 5천만 원 빌려줬다. 회생을 한다. 엄마한테 봐도 엄마가 안 주는데요? 그런 게 어딨어? 청산가치 반영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 다음에 뭐 주식이나 코인 이런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은 당연히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거고, 또 법안에 따라서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서 손실금 정도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법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서울회생법원은 현재 남아있는 잔액만큼만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다른 법원들은 주식이나 코인으로 많은 돈을 잃었다면 일부를 청산가치 반영하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집당차, 예금적금보험, 코인, 보증금 여러 가지 것들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특수한 것들, 그런 것들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까? 라는 거에 따라서 내 회생이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산가치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고, 이게 상담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상담하시기 전에 꼭 대리인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